자, 해봅시다. 세 질문 빠르게 하고 또 우리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간접 광고부터 보겠습니다. 주자 간접 광고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왜 나타나게 됐는지에 대한 건데, 간접 광고라는 얘기를 하고 그 맥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의 수시로 노출되어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방송 프로그램의 앞과 뒤에부터 방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직접 광고랑 다르게 직접 광고 달리 묶어보세요. PPL이라고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는 광고의 형태이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간접 광고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네. 일단 첫 문단에서 근데 간접 광고를 뭐랑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지? 그래, 직접 광고와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광고는 방송 프로그램 앞과 뒤에 붙어서 나오는 광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TV 시청자가 리모컨으로 광고 나올 때 다른 프로그램 틀어줄 수 있죠. 근데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 상대적으로 노출 확률도 높고 프로그램 내에 배치되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간접 광고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프로그램 내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노출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접하기가 더 쉽다.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 한다. 아무래도 구매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겠지.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각각 동그라미 쳐주세요. 간접 광고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지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오케이, 이러한 간접 광고를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주류적 광고, 잠시만요. 그래서 봅시다. 주류적 배치입니다. 주류적 배치.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착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고,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여기는 주변적 배치죠.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라는 거야. 주변적 배치,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얘는 주목도가 더 높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고 한다. 자, 주류적 배치를 하든 주변적 배치를 하든 이게 광고가 아닌 것처럼 자연스러운 게 목표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잘 묻어나서 프로그램의 맥락에 부합이 되면은 둘 다 상관없이, 예를 들어 무슨 말인지 정리하자면 자연스러움이 높을수록 효과가 커진다는 겁니다. 주류적 배치든 주변적 배치든. 근데 주류적 배치는 대놓고 언급을 하기 때문에 다소 주목도가 높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맥락 효과라고 부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라고 하고 있네. 자, 실제 사례가 나타납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시간의 흐름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왔다. 우리나라의 간접 광고 형태의 협찬 제도입니다. 동그라미.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 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업체를 알리는 협찬 고지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얘들아, 그렇게 따지면 자, 주류적 배치랑 주변적 배치 중에 뭐가 법으로 금지된 거야? 주류적 배치가 금지된 거지. 직접 언급하면 안 된다며. 그지? 상대적으로 주류적 배치의 더 직접적인 주류적 배치는 법으로 금지된 거야. 협찬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얘들아, 연예인들 옷 보면은 브랜드 크게 그려지면 여기 가리지. 뭐 붙이거나 이렇게. 우리 그것처럼 이렇게 직접적인 주류적 배치를 막은 겁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에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하였다. 얘들아, 1990년에서 2010년으로 시간의 흐름이 두드러지네요. 우리 그런 걸 통시적인 글이라고 합니다. 통시적이다 라고 적어주세요.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여, 아까 전에 대놓고 언급해서 하는 거 불법이라고 해버렸거든. 그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주는 것이 허용되었다. 보여주는 거는 허락했어. 보여주는 거는. 아까 위에 1990년대 중반에서는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주는 것도 법으로 금지했거든. 이제 보여주는 건 허용했다. 다만 시청권의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오케이, 보여주는 건 되는데 언급하거나 권유하면 불법이다.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성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 자, 아까 금지했던 것처럼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는 풀어줬는데 보도,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여전히 아직도 금지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무슨 뜻이야? 제약이 있음에도 뭘 했다라는 거지.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간접 광고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제한하는 걸 제한하고 허용할 걸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는 거야.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의 맥락과 동떨어지는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미 제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온다,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진다 라고 주장하면서 반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뭐 드라마를 자주 보는 친구들은 알겠지만 드라마에 조금 맥락 없는 물건들이 나올 때가 있지. 너무 광고처럼 나오는 친구들이 뭔가 프로그램의 퀄리티, 드라마나 예능의 퀄리티를 낮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서 은연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얘들아,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 설명했어. 어떻게 배치하는지 설명했어. 이것에 대한 효과 설명했어. 한국에서는 어떻게 발전했는지 설명했어. 그리고 그걸 수용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하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사람들은 외부의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서 미디어 컨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즉, 간접 광고를 얘네가 보여준다고 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인간은 이미.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간접 광고를 대응해야 하는가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오케이, 넘어가 봅시다. 공포의 기억 및 삭제입니다. 공포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글이 진행이 되죠. 바퀴벌레나 거미를 보고 잡을 생각을 하기보다 비명부터 지르는 경우가 많다. 여기 내가 벌레를 굉장히 잘 잡는 데 있습니까? 나는 벌레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 못 잡나 벌레? 예, 또 도시 친구들이랑 벌레를 못 잡나 본데. 여러분은 막 학교에 뱀 나오고 안 그러죠? 그래서 학교가 또 도시 한복판에 있어가지고 성인고 나왔거든. 성인고는 이제 비 오면은 물뱀 나오고 그랬습니다, 복도에서. 그래서 뭐 벌레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생각이 나네. 바퀴벌레나 거미를 보고 사람들은 잡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비명을 지르는 경우가 많다. 공포를 느끼게 되면 비명을 지르는 이가 공포라는 걸 인식하는 거야. 공포를 느끼게 되면 이처럼 이성적 판단, 잡을 생각이 무시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즉, 잡을 생각은 이성적 판단이고 비명을 지르는 건 공포를 느낄 때 나오는 결과값이라는 거야. 인간이 느끼는 공포의 대부분은 과거에 무서웠던 경험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게 무섭다고 과거에 경험해 봤으니까 지금도 무서운 거야. 그 경험을 실제로 겪었던 것은 물론 영화나 꿈에서 간접적으로 느낀 것들도 포함된다. 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등 특정 사물이 아닌 공간에 대한 공포감 역시 유발 메커니즘은 거의 유사하다. 바퀴벌레, 거미, 귀신 혹은 공간에 대한 공포증들이 다 과거에 무서웠던 경험을 기반으로 이성적 판단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공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첫 번째 문단에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쥐나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동거라요. 대부분의 동물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는지 보는 겁니다. 들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공포를 느끼는지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뇌의 감정 중추인 편도체의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 편도체의 기능이 감정을 조절하는 거네. 공포도 감정이거든. 눈 뒤에 전내부에 위치하는 편도체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받아들여 편도체가 하는 역할 첫 번째 감각기관을 받아들이고요. 감각과 기억, 아까 얘기했어. 과거에 무서웠던 경험 같은 말이지. 그 기억을 뒤섞어 공포의 감정을 만들어낸다. 내가 바퀴벌레를 봤어. 근데 과거에 경험에 바퀴벌레를 보고 놀랐던 경험이 있는 거야. 그걸 편도체가 합쳐서 공포라는 감정을 지금 만들어냅니다. 기계학자들은 실험에서 쥐에게 특정한 소리를 들려주면서 그때마다 전기 충격을 가했다. 이를 몇 차례 반복하자 쥐들은 소리만 듣고도 무서움을 느끼며 몸이 얼어붙었다. 왜냐면 그 소리가 들리면 나한테 전기 충격이 가해진다라는 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려서 전기 충격 올 거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얘가 지레 그걸 먹는 거지. 실제로 오지 않아. 그러나 청각시선과 편도체의 연결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각적인 걸로 얘가 이제 감정을 못 느끼게 된 거야, 쥐들이. 하자 아무리 소리를 들려줘도 쥐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냥 그 소리가 들린다로 끊긴 거야. 편도체랑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러한 연구를 통해 뇌의 편도체가 공포의 기억을 저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공포 기억이 활성화될 경우, 공포 기억이 언제 발생되는 거야? 특정한 감각을 느꼈을 때,
편도체가 특정한 감각을 받아들였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되면 고차원적 사고 기능을 비롯한 어떠한 뇌활동보다, 얘들아 밑줄쳐볼게. 고차원적 사고 기능을 비롯한 어떠한 뇌활동, 아까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시작 부분에 봤던 이성적 판단보다 먼저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즉각적인 반응 뭡니까? 비명을 지르거나 깜짝 놀라거나 얼어붙은 듯한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편도체는 감정을 받아들이고 공포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거를 저장해 놓고 활성화될 때마다 꺼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뇌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툭 활동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전까지 연구에 따르면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포의 대상과 직접 맞서는 노출요법을 많이 써왔다. 근데 여기서 되게 핵심 어휘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라고 했어. 이거는 과거에는 이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과거의 연구 결과는 뭐였냐면 노출요법이에요. 뭔지 잘 모르겠어도 좀 뭘 얘기하려는지는 알 것 같기도 합니다. 노출요법은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에 대한 과거의 기억 대신 직접 맞서는 최근의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이 강력한 경우 노출요법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소공포증 환자에게 강제로 비행기에 태웠다고 할 때 환자는 공포를 극복하기는커녕 더욱 큰 공포를 기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한 2층 정도만 올라가도 2층에서 한번 떨어져본 기억이 있는 고소공포증이 생길 수 있지. 조금만 높은 데 올라가도. 근데 걔한테 아니야, 높은 데는 위험한 데가 아니야를 알려주려고 비행기를 갖다 태운 거야. 그게 노출요법인 겁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최근의 연구가 제안한 방법은 공포가 각인되어 있는 뇌 속의 기억 자체를 제거해버리거나 새로운 기억을 활성화하는 약물요법이다. 과거에는 노출요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단점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단점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공포가 올라가는 경우도 생겼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쓰면 안 돼. 그래서 이제는 약물요법을 도입했대. 약물요법 어떤 건지 보자. 아이 뇌 속에서 기억을 지운다 혹은 바꾼다. 기억의 선택적 삭제나 수정을 위해 사용되는 약물 디사이클로세린은 DCS는 혈액 치료제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에 안정성이 입증된 약물이다. 그렇대요. DCS는 뇌에서 기억 형성을 촉진하는 N-메틸 디아스파르테산염 NMDA 수용실을 자극한다. 자, DCS라는 약물을 쓴다. 이 약물을 써가지고 뭐를 자극하냐면 NMDA라는 걸 자극한다. 얘는 탁 자극한 거야. NMDA 수용체는 받아들일 때는 편도체가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때 작동하는데 얘는 편도체가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때 자극이 되는 앤데 DCS가 이를 자극해 극도로 활동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면, 즉 NMDA의 활동량을 극도로 늘리면 얘가 뭐 하려고 하겠어 얘들아? 많이 기억을 저장하려고 하겠지. 새로운 기억을 저장할 때마다 자극되는 친구인데 얘를 극대화로 자극하면 얘가 계속해서 그 지도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극도로 활동적인 상태를 만들어주면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과 전혀 관련 없는 새 기억을 왕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새로운 기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 고소공포증 환자들에게 DCS를 부여한 다음 약물을 투여한 다음 외부가 훤히 보이는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층 빌딩을 오르는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한 결과 환자들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에 대해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기억을 가지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머릿속 기억에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섭다라는 기억이 있었는데 DCS라는 약물을 통해 NMDA가 자극이 돼서 새로운 기억들을 마구 만드니까 과거 기억이 사라지고 편안하고 안전한 기억들이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편도체. 그러고 나서 이거까지 끝나면 그 사람은 고소공포증이 거의 해결이 되겠지. 더 이상 공포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거야. 공포의 기억을 지우거나 조작하기 위해 인간에게 약물 실험을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사실 이것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감기약을 넣는 것도 아니고 뇌의 구조를 바꾸는 거라는 거다. 편도체를 자극해서 기억을 바꾸는 거거든. 지우거나 기억을 잘못 삭제하여 자칫 모든 기억이 사라져 버리기라도 하면 지식과 함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약물을 넣는다고 해서 우리가 지울 기억만 깔끔하게 지울 수가 없는 거야. 다른 M1 기억들이 지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사람에 따라. 그래서 이러면 약물요법을 예를 들어 쉽게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굉장히 필요한 순간에 치명적일 때만 딱 써야 된다는 거야. 그러나 약물요법은 전쟁이나 큰 사고와 같은 공포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겪는 정신질환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PTSD라고 부르는 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뭐 터지는 소리만 들어도 또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감을 받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소 위험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지우기 위해서 DCS라는 약물을 투입해서 기억력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경우에만 약물요법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공포는 그때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편도체가 기억하고 있던 공포의 기억이 활성화되는 거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거를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약물요법도 조심스러운 일이고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파악해둬야 되고요. 이 지문에서는 각각의 요법이 어떠한 단계로 진행이 되는가 파악해야 되고요. 공포가 어떤 것인지 첫 문단에서 정리했던 것도 기억해둬야 됩니다. 이 네 가지 개념을 잡아두면은 해당 지문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다. 어떻습니까? 괜찮아?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 이거 너는 봐줘. 이거 교과서에 가면 되겠나 얘들아? 아닌가? 네? 편의점 했지? 저번 주에 했어요. 그지? 그 초콜릿 그건 뭐야? 잠깐만. 그것도 시험. 그거 나 했나 안 했나? 어... 나랑 했습니까? 자, 판율했고 인상주의 했고 그거 옵사이드 안 나와. 아 옵사이드 안 나온대? 네. 그거 약간 범죄. 초콜릿 사랑에 대해 이거 나 안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것도 봅시다. 단백질 합성과 분해부터 볼게. 단백질 합성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지문이었습니다. 자, 우리 몸은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단백질 합성이 뭔지 알려주네.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긴 사슬을 만드는 과정인데 20여 가지의 아미노산이 체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 이걸 이용해서 긴 사슬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단백질 합성이라고 불러.
단백질 합성에서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중요합니다. 정해진 순서로 결합된다. 단백질 합성에는 정해진 순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단백질 분해는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끊어. 아까 아미노산을 연결한다 그랬다. 결합 합성에서는. 분해는 이걸 끊어 다시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오케이.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 연결, 단백질 분해는 아미노산 결합을 끊는 겁니다. 단백질을 주제로 해서 합성과 또 뭐야? 분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합성은 연결이었고 분해는 아미노산 간의 결합을 끊는 걸 얘기합니다. 두 가지 개념을 천문단에서 제시를 합니다. 개별 아미노산으로 분리하는 과정이다.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 및 포도당을 보충할 수 있다. 뭐 그렇다고 하냐. 단백질 분해 기능도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러한 단백질 합성과 분해를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면서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단백질 분해 과정의 하나인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 복합체에 의한 단백질 분해인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 복합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분해는 세포 내에서 이루어진다. 오케이. 단백질 분해 중에 세포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테아솜이라는 효소 복합체에 의한 단백질 분해를 본다. 프로테아솜 처음 들어볼 겁니다, 여러분도. 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이 일정량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 자, 얘의 역할은 뭐냐? 얘는 유비퀴틴. 요 단백질 물질이 일정 이상 결합되어 있는 이러한 단백질을 얘는 뭐야? 단백질. 얘를 분해시키는 겁니다. 단백질로. 단백질 분해를 통해 형성된 약 75%의 아미노산 약 75%는 다른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이용되며 나머지 아미노산은 분해된다. 요 과정을 했어. 그러면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 75%의 아미노산이 나오는데 얘네는 합성하러 가고 다른 단백질이랑. 근데 15%는 어떻게 된대? 15%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25%죠. 25%는 다시 또 분해되러 가는 겁니다.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얘는 이제 아미노산. 자, 여기선 단백질 분해였어. 단백질 분해서 그지? 단백질 분해돼서 이제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로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된다. 오케이.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고 얘가 뭐로 바뀐대? 얘가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에 요소로 합성돼서 배출된다고 하고 있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미노기가 떨어지고 남은 부분은 있어. 아미노기가 떨어지고 남은 부분은 에너지나 포도당이 부족할 때 이를 생성하는 데 이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산으로 합성되거나 체외로 배출된다. 자, 혹은 얘네는
혹은 차의 외출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이해하시겠어? 이르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혹은 여기 또 지방산 합성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이해하시겠어? 지금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분해됨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아까 전에 합성과 분해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내 단백질 총량이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것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얘도 끊임없이 일어나거든. 끊임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은 세포 내에서 합성되거나 음식으로 섭취한 단백질로부터 얻거나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된다. 왜냐면 아까 전에 75% 얘기했잖아. 얘네가 단백질 다시 합성이 되기도 한다고. 혹은 뭐 음식으로 얻어주기도 하고요. 체내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기도 합니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어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 필수 아미노산의 비율은 정해져 있다.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 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 여기서 분해됐을 때 합성이 쓰는 필수 아미노산은 부족한 거야. 아니면 전체 체내 단백질 합성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므로 필수 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어야 한다. 다만 어른과 성인과 달리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체내에서는 합성할 수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도 필수 아미노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에 음식물로 단백질 보충을 더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각 식품마다 포함된 필수 아미노산의 양은 다르며 중요한 거야. 비례관계 나온다.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룰수록 공급된 필수 아미노산의 총량 중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양의 비율, 즉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다. 필수 아미노산의 균형 있게 섭취할 경우에는 이용 효율이 좋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넣어도 안 좋고 너무 없어도 안 좋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육류,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어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은 반면 쌀이나 콩류 등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 아미노산을 가지며 필수 아미노산의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면 얘들아,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먹어야 돼?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한 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 아미노산의 양이 가장 낮은 필수 아미노산을 말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덜 쓰이는 거라는 거죠, 아미노산이. 가령 가상의 피단백질 한 몰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필수 아미노산 A와 B가 각각 2몰과 1몰이 필요하다고 하자. 자, 적어볼게요. P 한 몰을 만들려면 A 2몰과 B 한 몰이 필요하다. 오케이. P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각각 2몰씩 공급되었다면 A는 필요량에 비해 2몰이 부족하게 되어 P는 결국 1몰만 합성된다. 자, 봐봐. 1몰을 만들기 위해선 요거 두 개가 필요해, 그지? 그런데 P 2몰을 만들고 싶어. 그럼 A는 몇 몰 필요해, 얘들아? 그치? B는
맞아, 이몰이 필요해. 그런데 A와 B를 각각 2몰씩 공급했대. 여기서 이 말 맞아 얘들아? P 2몰을 합성하려 했대. 잠깐만. 이몰이 필요하다고 하자. P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A와 B가 각각 2몰씩 공급되었다면 A는 필요량에 비해 2몰이 부족하게 되어 P는 결국 1몰만 합성하게 된다. 잠깐만. 보세요. 이 봐봐. 이러면 봐봐 얘들아. 얘 3몰 됐지. 얘는 3몰 됐고. 맞아? 그러면 결국에는 P 몇 몰 만들 수 있어? 이거 4개 세개로는? 그치? 그리고 뭐 하나 남아? B 한 몰 남지. 맞아? B 한 몰 남잖아 지금. 그치? B 한 몰 남은 것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P 2몰 만들고 B 한 몰이 혼자 남았지. 그러니까 산술하는 거야. 그지? 그냥 남았잖아. 그지? 원래 사랑 2 필요했잖아. 이거 맞아? 이해돼? 이거 아니 반대야? 저 이걸 저기다 추가한 게 아니라 추가한 게 아니지, 그지? 그냥 단순 2몰이라는 거야. 그냥 그 공급이 됐다고. 이거 내가 각각 2몰씩 공급. 아, 그냥 여기 추가가 아니라 이렇게 줬다는 거구나. 오케이. 이게 완전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또 멍때렸네. 이렇게 됐다는 거지 지금. 그지? 아하, 이해됐습니다. 이게 또 문과 이슈가 이렇게 터지네. 미안합니다. 그지? 2몰씩 공급했다는 얘기였네요. 그렇지. 요러면 이제 납득이겠네. 이 2몰 만들려면은 A가 2몰 모자르지. 와, 나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A가 모자라다는 걸 정확히 반대로 이해해서 지문을 여태까지 읽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지. A 2몰이 모자릅니다. A가 부족하게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A가 제한 아미노산이 된다. 아니면 B는 2몰 만들 만큼 양이 됐는데 A가 2몰 만들 만큼 안 됐으니까. 그죠? 오케이. A 2몰이 모자르기 때문에 제한 아미노산이 된다. 라고 부르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예스. 이래놓고 나는 역으로 생각해서 P가 2개 더 많으니까 A를 제한 아미노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야, 내가 틀린 덕에 너네가 기가 막히게 외우겠다. 미안합니다. 자, 마지막 초콜릿 주문 하러 갑시다. 찾아야 돼가지고. 오케이. 초콜릿만큼이나 사람들의 열정을 자극하는 음식도 드물다. 초콜릿을 주제로 하고 있네요. 초콜릿에 대한 사랑은 단 음식에 대한 일반적인 기호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단 음식 중에서도 기호도가 가장 높은 음식입니다. 우리는 레몬 크림 파이나 풍선껌이 먹고 싶다고 해서 눈 내리는 한밤중에 대문에 나서지는 않는다. 그러나 초콜릿에는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특별한 것이 있다. 우리가 갑자기 초콜릿 먹고 싶다고 눈 내리는 한밤중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공감을 못하면 안 됩니다. 일단 공감을 해야 돼. 초콜릿 중독자들은 유명 상표 초콜릿에 든 상자 하나를 큰 돈을 써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대요. 분명 초콜릿 중독은 단순한 단맛 중독과는 다르다. 실제로 많은 미식가들은 가장 검고 가장 쓴맛이 나는 종류의 초콜릿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그러면 미식가들이 좋아하는 초콜릿과 초콜릿 중독자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먹는 단 초콜릿은 실제로 미식가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이랑 차이가 좀 있네. 그지? 현대의 가공 처리 및 유통 기술은 초콜릿을 음식 문화의 지평에서 더욱 인기 있는 상품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초콜릿의 성질들은 여전히 과학의 신비로 남아있다. 신경과학자들과 생화학자들이 왜 우리가 초콜릿을 좋아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도 불과 몇 년 전이다. 얼마 안 됐대요. 초콜릿에는 동그라미 쳐 문제 그어보십시오. 알려진 화합물만 350종 이상이 함유되어 있고 그중 몇 종들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쾌감을 느끼게 하는 뇌체계를 활성화시킨다. 무슨 말이냐면 초콜릿을 먹었을 때 교감신경이 자극돼서 쾌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러한 초콜릿의 성분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성분들 중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당이다. 왜? 그래서 요새 무슨 음료수더라 막 제로 많이 마시지. 제로 당이 없는. 현대인들이 탄수화물이 들어가는 음식을 싫어하는 점과 쌀 많이 안 먹으려고 하죠. 한국 사람들도 이제 여러 인구 집단에서 발견되는 높은 당뇨병 발병률을 고려할 때 특히 한국인들이 당뇨병에 많이 걸립니다. 자신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왜 당을 기피 대상으로 보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니 많이 먹으면 아프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나 적당한 당은 우리의 생리작용에 깊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뛰어난 진정 효과를 발휘한다. 일례로 우는 신생아의 혀에 포도당이나 자당이 들어간 액체를 조금이라도 묻히면 바로 진정 효과가 나타나고 그 효과는 몇 분 동안 지속된다. 다양한 화학 구조를 가진 당은 신체 스트레스 반응의 조절에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뇌회로를 활성화한다. 여러분 그 애기들 먹는 그 과일 중에서 애들이 과일 먹으면 안 되니까 이 쪽쪽이에 과일 넣는 그거 압니까? 애들이 액체만 먹을 수 있게. 그게 애들이 당 먹으려고 그러는 거거든. 초콜릿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서. 그래서 그 당을 먹으면 애들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교감신경을 자극해요. 당이 실제로 이런 스트레스 반응에 좋은 점을 주기도 한다. 물론 나쁜 점이 있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긴 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 얘들아 여기서 그러나 하려면 뭔가 반대되는 뭔가 앞에까지 얘기했는데 반대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첫 번째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초콜릿의 단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신체 스트레스 반응 조절 그 이상의 초콜릿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초콜릿은 우리에게 단순한 진정 효과 이상의 것을 선사한다. 이상의 효과를 선사한다는 얘기였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콜릿을 다 먹은 후에도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은 도취감을 간절히 원한다. 최근에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연구가 나타났어. 최근에는 초콜릿 중독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행복감의 핵심으로 보이는 화학물질 3가지가 초콜릿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까 전에 얘들아 화합물 350종 중에 몇 종의 교감신경을 자극한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최근에는 3가지 무언가를 발견한 겁니다. 아남마이드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두 물질이 그것이다. 아남마이드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로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동안 소량이 분비되어 진정 및 진통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효소들에 의해 곧 파괴되므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적은 양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남마이드를 인위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이상 그냥 소량의 아남마이드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 스트레스를 죽여주는 효과를 줬다라는 거야. 초콜릿에도 소량의 아남마이드가 들어있지만 뇌의 회로를 정상 이상으로 활성화할 만큼 많은 양은 아니다. 얘들아 그럼 우리가 이 문장에서 이걸 꽂아야 돼. 그럼 초콜릿을 먹었을 때 아남마이드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해야 돼. 그러면 앞문단이 이상하지. 아니 아남마이드 덕분이라며 앞문장과 뒷문단이 지금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치시키기 위한 어떠한 문장이 나타날 거란 걸 여러분이 인지해야 됩니다. 이 신비를 푸는 열쇠는 아남마이드와 비슷한 두 물질이 초콜릿에 들어가 있고 비슷한 것들이 아까 있다 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은 양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발견되었다. 아남마이드는 소량인데 얘네 뒤에 다른 두 개가 엄청 많대.
이 물질들은 아난마이드의 파괴 효소를 차단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아난마이드의 효과를 증가시킨다. 다른 요 두 물질들은 아난마이드를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난마이드를 파괴하는 효소들을 막아서 아난마이드가 계속 있게 하는 거야. 이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아난마이드보다 초콜릿을 통해 섭취되는 아난마이드가 비록 소량이더라도 보통 때처럼 빨리 대사되지 않아. 대사된다라는 건 분해하고 합성하고 필요 없는 거 밖으로 내보내는 거. 우리 이런 걸 대사 과정이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그 단지운과 이런 합성과 분해, 배출의 과정들이 반복되는 걸 대사 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최대한 덜 된다고 해요. 근데 아까 전에 아난마이드 파괴 효소를 차단했거든. 그래서 오랫동안 뇌에 머문다. 그 결과 우리는 초콜릿 음료 한 잔을 마신 후나 초콜릿 조각을 먹은 후에 더없이 행복한 안정감을 경험한다. 왜? 소량의 아난마이드가 들어간 이후에 이 소량의 아난마이드를 분해하고 파괴하려는 효소가 차단돼서 얘가 오래가서 효과가 증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콜릿을 먹으면 우리는 행복한 안정감에 접어들 수 있다라는 내용의 지문입니다. 괜찮습니까? 이해됩니까? 그럼 우리 이러면 시험 범위 내에 나오는 지문 중에 같이 안 본 지문이 없죠? 오케이. 그러면 수업은